이민주는 이른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해변을 달렸다. 규칙적인 숨소리와 파도 소리가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22살의 그는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평범한 청년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것은 수년 동안 이어진 그만의 의식이었다. 그의 동생 이진우는 정반대의 세상에 살고 있었다. 19살의 진우에게 새벽은 잠자리에 들 시간이거나 혹은 밤샘 코딩 작업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형이 밖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동안 진우는 어두운 방 안에서 여러 대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빛에 둘러싸여 디지털 세계를 탐험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스크린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두 형제는 외딴 해안가 마을의 작은 집에서 아버지 이지훈과 함께 살고 있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아버지는 자신을 평범한 연구원이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서재를 가득 채운 전문 서적들은 그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님을 짐작게 했다. 형제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깊이 묻지 않았다. 그저 세 식구가 함께하는 지금의 평온한 삶에 만족할 뿐이었다. 그날 아침 민준이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평소라면 아버지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그를 맞이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주방은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식은 커피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곧장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은 항상 그렇듯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기 중의 감도는 미묘한 이질감이 민준의 감각을 자극했다. 아버지는 그곳에 없었다. 책상 위에는 일담한 책이 펼쳐져 있었고 안경이 그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운 사람의 방 같았지만 민준의 직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진우의 방문을 두드렸다. 몇 번의 노크 끝에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헝클어진 머리의 진우가 눈을 비비며 나타났다. 민준은 복잡한 설명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안 계셔. 그 한마디에 진우의 잠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형의 것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두 형제는 집 안팎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아버지의 컴퓨터를 확인했지만 최근 기록은 평범한 연구자료 검색이 전부였다. 외부 침입의 흔적도 강제로 끌려나간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아버지가 스스로 증발이라도 한 것 같았다. 하지만 민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은 평범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포착했다. 현관문 아래쪽 아주 희미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다. 그들의 신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종류의 흠집이었다. 그리고 창문 밖 정원의 흙 위에는 아주 희미하게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젯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아챌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 밖에서 오랫동안 집안을 감시했다는 증거였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시골 마을의 경찰들은 성인 남성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출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며칠 기다려보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형제는 오직 자신들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그들의 진짜 수사가 시작되었다. 민준이 외부의 물리적 흔적을 쫓는 동안 진우는 디지털 세계의 흔적을 파고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평범해 보이는 컴퓨터에서 숨겨진 파티션을 발견했다. 암호화된 데이터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진우는 즉시 해독 작업에 착수했지만 아버지가 설정해 놓은 보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다. 국가기관 수준의 다중 암호화 시스템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진우는 키보드 앞에서 사투를 벌였다. 그의 방에는 에너지 드링크 캔과 과자 봉지만이 쌓여갔다.
수십 개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수백만 개의 가능한 조합을 시도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지만 집중력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이 디지털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 같은 시간 민주는 마을 주변을 샅샅이 탐문했다.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지만 그의 눈은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몸짓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항구에서 낡은 트럭을 수리하던 한 노인이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었다. 며칠 전 새벽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봤다는 것이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일이었다. 민주는 노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몇 킬로미터를 걸었다. 숲으로 이어지는 좁은 비포장도로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길가의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커프스 버튼이었다. 아버지의 물건이 아니었다. 외부인의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커프스 버튼을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명백한 적이 존재했다. 진우의 방에서 마침내 짧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첫 번째 암호화 장벽이 무너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파일 목록이 아니었다. 그 대신 단 하나의 작은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량은 몇 킬로바이트에 불과했다. 진우가 파일을 열자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문자열과 좌표로 보이는 숫자들만 가득했다. 이것은 또 다른 암호였다. 하지만 진우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이 암호가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형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직감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고대 문자책에 형과 함께 놀면서 만들었던 그들만의 암호 규칙. 진우는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꿰맞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남긴 절박한 메시지였다. 민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맞았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진우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해독된 문자열의 일부가 화면에 떠 있었다. 퀀텀 리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소를 가리키는 좌표가 있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커프스 버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평범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거대한 무언가에 휩쓸렸고 그 배후에는 퀀텀 리프라는 존재와 정체불명의 검은 세단이 있었다. 경찰도 다른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다. 그날 밤 형제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서재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수많은 책에 둘러싸여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민주는 전략가답게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적은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집단일 가능성이 높았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움직여야 했다. 진우는 기술적인 지원을 맡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이용해 퀀텀 리프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들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었다. 민주는 현장에서의 행동과 정보 수집, 그리고 동생의 안전을 책임지기로 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팀이었다. 아버지를 찾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두 사람만의 팀. 다음 날 새벽 해가 차에 뜨기도 전에 두 형제는 작은 배낭 하나씩을 메고 집을 나섰다.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을 뒤로 하고 미지의 도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해변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평온했던 과거와의 작별이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차가운 도시의 빌딩 숲과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진우는 가방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손에 꼭 쥐었다. 아버지의 흔적은
이것이 전부였다. 그는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형제를 상상도 못할 위험으로 이끌 판도라의 상자가 담겨 있을지도 몰랐다. 민주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싸움으로 가득했다. 상대의 규모 목적, 그리고 아버지를 데려간 이유.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버지는 평범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혹은 빼앗기 위해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그 무언가가 바로 그들이 찾아야 할 핵심이었다. 두 천재 형제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살아온 그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집을 떠났지만 어쩌면 이 여정의 끝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정체성과 마주하게 될지도 몰랐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도시가 두 형제를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진우는 노트북을 열어 다시 한번 암호화된 파일들을 들여다보았다. 퀀텀 리프라는 이름 외에는 아직 알아낸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 있었다. 세상에 완벽한 암호는 없으며 모든 디지털 시스템에는 반드시 허점이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이 흔적은 단순한 단서가 아니라 아들들의 능력을 믿고 보낸 시험 문제와도 같았다. 민주는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신뢰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형이 곁에 있었다. 그 어떤 적이 나타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라면 맞서 싸울 수 있을 터였다. 버스는 서울의 거대한 터미널에 도착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공간 속에서 두 형제는 잠시 멈춰 섰다. 그들의 행색은 화려한 도시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실종된 아버지를 찾기 위한, 그리고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서울은 거대한 괴물처럼 두 형제를 집어삼켰다. 해안가 마을의 고요함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와 인파의 소음은 그 자체로 폭력이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발을 내디딘 순간 민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주위를 경계했다. 그의 눈은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위협적인 요소를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진우는 형의 등 뒤에 바짝 붙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이 혼돈을 데이터로 분석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했다. 수많은 사람, 자동차 광고판의 불빛, 그리고 알 수 없는 냄새들. 디지털 세계의 질서 정연함과는 너무나 다른 물리적 세계의 무질서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곳에서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막막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아버지의 USB가 가리킨 주소 근처,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허름한 골목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그들의 빠듯한 예산으로 얻을 수 있는 최선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옥탑방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고 낡은 창문은 바람이 셀 것 같았지만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그들의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두 형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민주는 창문에 낡은 담요를 쳐서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출입문의 낡은 잠금 장치를 자신이 가져온 휴대용 보안 장치로 보강했다. 그는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혹시 모를 도청 장치나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의 움직임은 숙련된 요원처럼 신중하고 정확했다. 같은 시간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방에서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평범한 노트북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그가 직접 개조한 고성능 부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여러 개의 외장 하드와 위성통신 모듈을 연결하고 순식간에 방 한 구석을 그들만의 작은 관제탑으로 만들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 되었다. 진우는 가장 먼저 보안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는 가상 사설망을 만들어 자신들의 위치를 완벽하게 숨겼다. 이제 그들의 디지털 흔적은 서울이 아닌 지구 반대편의 어느 도시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일 터였다. 형의 안전과 작전의 성공은 이 보이지 않는 방어벽에 달려 있었다.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후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먼저 현장을 확인하고 올게. 너는 여기서 퀀텀 리프에 대해 알아봐.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해.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의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민주는 창과 방패가 되어 외부에서 싸우고 진우는 두뇌가 되어 내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한다. 민주는 후드 티셔츠의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방을 나섰다. 현란한 넌사인과 명품 매장으로 가득한 강남의 거리는 그에게 이질감만 더해주었다. 그는 군중 속의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숨긴 채 지도 애플리케이션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극도로 예민하게 주변을 감지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눈앞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다. 푸른빛이 감도는 강화 유리와 강철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빌딩. 퀀텀 립 코퍼레이션이라는 은색 로고가 빌딩 상단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건물은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다. 민주는 건너편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요새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건물의 보안 시스템은 철통 같았다. 정문을 통과하는 모든 직원들은 목에 건 출입증을 태그해야 했고 얼굴 인식 카메라가 그들의 신원을 이중으로 확인했다. 건물 외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고성능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로비와 건물 주변을 순찰했다. 개인의 힘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민주는 몇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그곳을 지켜보았다. 그는 보안 요원들의 교대 시간 차량의 출입 패턴, 직원들의 움직임을 자신의 머릿속에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는 건물의 약점을 찾으려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완벽에 가까운 방어 체계뿐이었다. 아버지는 저 강철의 성 안에 갇혀 있거나 혹은 저 성과 관련된 일 때문에 사라진 것이 분명했다. 한편 옥탑방의 진우는 디지털 세계에서 퀀텀 리프라는 거인의 실체를 마주하고 있었다. 검색 엔진에 이름을 입력하자 수백만 개의 결과가 쏟아져 나왔다. 퀀텀 리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IT 기업이었다. 언론에 비친 그들의 이미지는 혁신과 기술로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일반적인 검색을 넘어 다크웹과 해커들의 비밀 포럼까지 뒤졌다. 그는 퀀텀 리프가 각국 정부와 비밀리에 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쟁사의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했다는 소문들을 발견했다. 물론 입증되지 않은 음모론에 불과했지만 연기 없는 굴뚝은 없었다. 진우는 퀀텀 리프의 공식 웹사이트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는 해킹을 시도하는 대신 웹사이트의 소스코드와 서버 구조를 분석했다. 개발자가 남긴 사소한 주석, 숨겨진 디렉토리, 그리고 보안 업데이트 기록을 통해 그는 퀀텀 리프의 내부 네트워크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방어적으로 구축되었는지 파악했다. 이것은 외부의 침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조직의 특징이었다. 그는 아버지 이지훈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하지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퀀텀 리프의 창립 멤버나 주요 임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마치 아버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역사에서 삭제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밤이 깊어져서야 민준이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카페에서 본 것들을 진우에게 설명했다. 마치 군사기지 같았어. 외부에서 들어갈 틈은 보이지 않아. 내부에서 조력자가 없다면 불가능해.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발견을 이야기했다. 형 말이 맞아. 이 회사는 겉보기와는 전혀 달라. 그리고 아빠의 모든 기록이 지워졌어. 두 형제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해안가 마을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그들은 단순히 실종된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힘과 권력을 가진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직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했다. 그들의 손에 쥔 무기라고는 진우의 노트북 한 대와 민준의 뛰어난 신체 능력,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뿐이었다. 민준은 창가로 다가가 담요를 살짝 걷고 차가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밤하늘을 밝혔지만 그에게는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저 불빛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할 거지? 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돌아보며 말했다.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다른 문을 찾아야지. 모든 요새에는 반드시 약점이 있는 법이야. 물리적인 약점이 없다면 디지털 세계에서 찾아야 해. 그게 바로 내 역할이야. 민준의 말에 진우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였다. 형의 물리적 능력과 자신의 디지털 능력이 결합된다면 그 어떤 철옹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다. 퀀텀 리프에 강철 갑옷을 뚫을 날카로운 창을 만들어야 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으로 늦은 저녁을 해결했다. 좁은 옥탑방에서 먹는 초라한 식사였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강철의 도시. 그들은 이제 이 도시의 심장부를 향해 그들의 첫 번째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시간은 해안가 마을보다 3배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았다. 두 형제는 숨가쁜 도시의 속도에 맞춰 자신들의 리듬을 조절했다. 며칠이 지나자 옥탑방은 그들의 완벽한 작전 기지가 되었다. 벽에는 강남 일대의 지도와 퀀텀 리프 빌딩의 구조도가 붙었고 바닥에는 전선과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두 사람만의 질서가 있었다. 진우의 전쟁은 24시간 내내 계속되었다. 그는 퀀텀 리프의 철벽 같은 방화벽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그 주변을 맴도는 하이에나처럼 약점을 찾아 헤맸다. 그는 회사의 직원들, 협력업체, 심지어 빌딩에 음식을 배달하는 케이터링 서비스까지 퀀텀 리프와 연결된 모든 디지털 접점을 분석했다. 거대한 성이라도 아주 작은 개미굴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끈질긴 탐색이 결실을 보았다. 퀀텀 리프의 구내식당, 식자재 관리 시스템에서 아주 사소한 보안 허점을 발견한 것이다. 외부 업체가 식자재 재고를 확인하기 위해 접속하는 작은 웹포털이었는데 오래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것은 거대한 강철 갑옷에 난 바늘구멍만 한 틈이었다. 진우는 극도의 신중을 기해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몇 줄의 코드를 입력하자 그의 화면에 퀀텀 리프 내부망의 가장 낮은 단계, 구내식당 관리 서버의 접근 권한이 넘어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그는 성벽 안으로 아주 작은 발가락 하나를 들여놓은 셈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유령처럼 움직였다. 낮은 등급의 서버였지만 이곳을 통해 내부 네트워크의 데이터 흐름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고받는 평범한 업무 이메일과 보고서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주 이상한 데이터 패킷을 감지했다. 특정 시간대 매일 밤 11시가 되면 암호화된 대용량 데이터가 특정 서버를 거쳐 해외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정상적인 업무 데이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움직임이었다. 진우는 이 데이터의 출처를 추적하려 했지만 그것은 회사의 핵심 서버. 그의 현재 접근 권한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숙한 곳에서 발신되고 있었다. 그는 일단 이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의 시간과 패턴을 기록해 두었다. 언젠가 반드시 사용하게 될 중요한 단서였다. 같은 시간 민주는 넌 불빛 아래에서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퀀텀 리프 빌딩 주변만 맴돌지 않았다. 그는 빌딩을 드나드는 직원들의 뒤를 밟으며 그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했다. 퇴근 후 그들이 자주 가는 술집, 식당, 헬스클럽까지.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군중 속에 섞여들어 목표물들을 관찰했다. 그의 주요 목표는 보안팀이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는 보안팀장 박철민의 존재를 확인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보이는 그는 항상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경계했고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민주는 박 팀장이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접선하는 것을 목격했다. 상대는 항상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의문의 남자였다. 민주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과감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퀀텀 리프의 하청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며칠 동안 청소부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의 작업복과 출입증을 복제할 방법을 연구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건물 내부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옥탑방에 돌아온 민주는 진우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진우는 즉시 반대했다. 너무 위험해. 만약 잡히기라도 하면. 민주는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디지털 세계는 네가 맡고 물리적인 세계는 내가 맡기로 했잖아. 안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껍데기만 맴돌게 될 거야. 형의 단호한 눈빛에 진우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진우는 자신의 방식으로 형을 돕기로 했다. 그는 형이 잠입할 날짜와 시간에 맞춰 내부 보안 시스템에 작은 교란을 일으키기로 했다. 몇몇 구역의 CCTV를 몇 초간 루프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출입 기록 센서에 작은 오류를 발생시키는 시기였다. 비록 짧은 시간이겠지만 민준이 발각될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을 터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진우는 밤샘 작업 끝에 재무부서의 하위 폴더에 접근하는데 성공했다. 대부분은 평범한 회계 자료였지만 삭제된 항목 아카이브에서 그는 이상한 파일 뭉치를 발견했다. 창립 초기 자료라는 이름의 폴더였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에는 퀀텀 리프의 초창기 법인 등기부등본과 창립 기념식 사진들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료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창립자 겸 초대 CEO 이지훈, 그의 아버지였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직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가 알던 조용한 연구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아버지의 모든 기록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부회장 최태석이라는 인물이 차지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퇴임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였고 몇 년 후에는 사망했다는 단신 기사까지 조작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신분 세탁이자 존재의 말살이었다. 그때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동생의 창백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형에게 돌렸다. 민준은 화면에 떠있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창립자 이지훈이라는 글자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두 형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알던 아버지의 인생은 모두 거짓이었다. 아버지는 외딴 바닷가에서 조용히 연구나 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한때 거대한 IT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었다. 하지만 그 왕국을 부하에게 찬탈당하고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린 비운의 군주였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실종은 가출이 아니었다. 납치였다. 아버지를 납치한 자는 바로 그의 왕국을 훔친 최태석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가 왜 지금 와서 아버지를 다시 찾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최태석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거나 혹은 그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민준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 자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거였어. 진우는 키보드를 세게 내리쳤다. 우리가 되찾아야 해. 아버지의 자리도 명예도 그리고 아버지 자신도. 그들의 임무는 이제 명확해졌다. 단순히 아버지를 구출하는 것을 넘어 최태석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날 밤부터 두 형제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막연한 불안감과 의무감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불타는 복수심과 명확한 목표의식이 그들을 이끌었다. 옥탑방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팽팽해졌다. 넌 불빛 아래 숨겨져 있던 거대한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났고 두 젊은 천재는 그 그림자를 향해 기꺼이 몸을 던질 준비를 마쳤다. 퀀텀 리브 타워의 최상층 CEO 집무실은 구름 위에 떠있는 궁전과도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태석 부회장은 값비싼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의 오만함과 권태로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에게 세상은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다. 모든 말들은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했고 그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가차없이 판에서 치워버렸다. 이지훈 역시 그런 말 중 하나에 불과했다. 한때는 자신의 주군이었지만 이제는 잊혀진 과거이자 그의 성공을 위한 발판일 뿐이었다. 그는 이지훈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보안팀장 박철민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부회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태석은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와인잔을 흔들었다. 무슨 일이지? 시시한 일이라면 자네 선에서 처리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부하 직원을 향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박철민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최근 내부 네트워크에 미확인된 접근 시도가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킹 시도와는 다릅니다.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 고도의 스텔스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례적인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었지만 최태석의 반응은 미미했다. 최태석은 그제야 박철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흥미 대신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서 경쟁사에서 보낸 쥐새끼들이겠지. 아니면 용돈 벌이에 나선 어린 해커거나. 그런 것들까지 일일이 나에게 보고해야 하나. 그는 세상에 자신의 제국을 위협할 존재는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번엔 다릅니다. 상대는 저희의 추적을 계속해서 피하고 있으며 마치 저희 시스템의 구조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박철민의 말에
최태석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시스템의 구조를 안다 그 시스템을 설계한 것은 이지훈이었다. 하지만 그는 죽은 사람이고 설령 살아있더라도 그의 손발은 모두 묶여 있었다. 최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10수년 전의 쿠데타는 완벽했다. 이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유령으로 만들었다. 이제 와서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날 리 없었다. 아마도 박철민이 과민 반응하는 것일 테지.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나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어쨌든 성가시군. 쥐새끼들의 위치를 파악해서 조용히 처리해. 다시는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의 처리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박철민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섰다. 최태석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추적을 넘어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해야 했다. 최태석은 다시 야경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곧 이 작은 소동을 잊어버렸다. 그 순간 옥탑방의 진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동안 유령처럼 잠입해 있던 네트워크 안에서 역으로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탐색의 칼날이 느껴졌다. 상대는 자신이 설치해둔 우회 서버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끈질기게 파고들고 있었다. 마치 뛰어난 사냥개가 냄새를 맡고 추격해오는 것 같았다. 형, 아무래도 우리가 발각된 것 같아. 진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모니터 위에는 수십 개의 창이 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지우고 가상의 IP 주소를 생성하며 필사적으로 추적을 따돌렸다. 하지만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퀀텀 리프의 보안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치가 노출될 것 같아.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해. 진우가 외쳤다. 그 순간 잠입을 위해 청소부 복장을 확인하던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뛰어난 청각이 창밖 골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을 포착했다.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었다. 훈련받은 자들의 조심스럽지만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미 늦었다. 그들은 포위되고 있었다. 민준은 즉시 결단을 내렸다. 진우야, 가장 중요한 데이터만 챙겨서 따라와. 그는 망설임 없이 창문을 열고 옥상으로 기어 올라갔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핵심 데이터가 담긴 외장 하드를 뽑아 품에 안고 형의 뒤를 따랐다. 옥상에 올라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이어진 낡은 건물들의 지붕기였다. 아래층에서 문을 부수는 격렬한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진우의 팔을 붙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뛰어. 낡은 옥상을 가로질러 옆 건물의 옥상으로 뛰어내렸다. 아슬아슬한 도약이었다. 진우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형이 끄는 힘에 이끌려 정신없이 발을 옮겼다. 그들의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기서 추격자들의 외침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 미로 같은 도심의 지붕들을 탈출할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지름길과 장애물을 이용해 거리를 벌렸다. 하지만 추격자들 역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한참을 달리던 그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더 이상 건너뛸 옥상이 없었다. 아래는 5층 높이의 아찔한 골목길이었다. 추격자들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진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이 건물 외벽에 어지럽게 얽혀있는 가스 배관과 전선에 멈췄다. 진우야, 나 믿지?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동생을 자신의 등 뒤로 보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저 배관을 잡고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
절대 아래를 보지 마. 그는 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내 들었다. 아까 옥상을 가로지를 때 눈여겨보았던 낡은 물탱크의 밸브였다. 추격자들이 마침내 그들을 코앞에 두었을 때 민주는 온 힘을 다해 밸브를 낡은 가스 배관의 연결 부위에 던졌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녹슨 배관에서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추격자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민주는 진우의 등을 떠밀었다. 지금이야. 진우는 눈을 질끈 감고 배관에 매달렸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추격자들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선두에 있던 2명의 남자는 민준의 기세에 눌려 잠시 당황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준은 그들을 뚫고 지나갔다. 그의 목표는 탈출이 아니었다. 동생이 안전하게 내려갈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좁은 옥상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은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맹수처럼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피하며 급소를 노렸다. 하지만 상대 역시 만만치 않았다. 결국 민준은 어깨에 강한 충격을 받고 비틀거렸다. 그 순간 아래쪽에서 진우가 안전하게 땅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작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민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상대를 밀쳐내고 진우가 내려갔던 배관을 잡고 순식간에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다. 추격자들이 뒤늦게 총을 꺼내 들었지만 이미 민준과 진우는 어두운 골목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임시 거처도 장비도 그리고 익명성도 한참을 달린 후에야 두 형제는 인적이 드문 지하철역 구석에 주저앉았다.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형의 상처를 살폈다. 형 미안해. 나 때문에. 민준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탓이 아니야. 우리가 상대를 너무 얕봤어. 그들은 이제 사냥감이 되었다. 최태석이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포식자가 그들의 숨통을 노리고 있었다. 서울의 모든 곳이 위험했다. 더 이상 안전한 장소는 없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추격전은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적은 그들을 단순한 쥐새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직 그들의 정체를 모른다는 증거였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의 불씨였다. 추격자들을 따돌린 후 두 형제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 숨어든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옥탑방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룻밤은 24시간 운영하는 PC방의 구석자리에서 또 다른 하룻밤은 시끄러운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보내며 도시의 밤을 떠돌았다.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시켰고 오직 현금만을 사용하며 자신들의 흔적을 지웠다. 민주는 약국에서 구한 응급처치 도구로 자신의 어깨 상처를 능숙하게 치료했다. 통증이 있었지만 그는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았다. 육체적 고통보다 그들을 옥죄는 불안감과 무력감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들은 이제 사냥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포식자를 피해 숨어 다니는 사냥감 신세였다. 진우의 절망감은 특히 더 컸다. 그의 유일한 무기였던 장비들은 모두 옥탑방에 두고 와야 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핵심 데이터가 담긴 외장 하드 하나뿐이었다. 그는 PC방의 낡은 컴퓨터에 자신의 하드를 연결하는 것조차 망설였다. 퀀텀 리프의 추적팀이 인터넷망 전체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며칠간의 도피 생활 끝에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대로는 안 돼. 계속 도망만 다니다가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반격의 발판이 절실했다. 내부 조력자가 필요로 해. 진우가 말했다. 최태석의 감시망을 뚫고 내부 정보를 빼내줄 사람. 아버지의 편에 서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의 외장 하드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옥탑방을 탈출하기 직전 간신히 빼낸 퀀텀 리프의 직원 명단과 조직도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위험을 감수하고 데이터를 열어볼 때가 왔다. 그들은 보안이 가장 취약해 보이는 변두리의 한 PC방을 선택했다. 진우는 몇 시간에 걸쳐 PC방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여러 겹의 가상 방화벽을 설치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그는 직원 명단을 띄우고 아버지 이지훈이 CEO로 재직하던 시절에 입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필터링하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이름이 화면을 채웠다. 진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사 기록과 경력을 꼼꼼히 살폈다. 최태석이 회사를 장악한 이후 승진한 사람들은 제외했다. 반대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들을 주목했다. 그들 중에 불만을 품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이 진우의 눈에 들어왔다. 강소희 R&D 부서 총괄팀장. 그녀는 이지훈이 직접 발탁하여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시킨 인재였다. 그녀가 이끄는 팀은 항상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냈지만 최태석의 취임 이후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주요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중단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지훈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연구원이었다. 진우는 강소희에게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이메일이나 전화는 즉시 감청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최태석의 감시망을 통과하면서도 오직 그녀만이 그 의미를 알아챌 수 있도록 암호화해야 했다. 그는 아버지와 강소희 팀장만이 알 수 있는 오래된 연구 프로젝트의 코드명을 메시지에 포함시켰다.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이름이었다. 한편 퀀텀 리프 R&D 부서의 강소희 팀장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최태석이 승인한 새로운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이지훈 전 CEO의 기술 철학과는 정반대의 오직동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저급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존경하던 스승이자 상사였던 이지훈의 실종에 대해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단말기에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스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지우려던 순간 그녀는 메시지 본문에 적힌 단어를 보고 숨을 멈췄다. 프로젝트 이카루스를 기억하는가? 날개가 녹고 있다. 이카루스는 몇 년 전 이지훈과 그녀가 단둘이 진행하다가 중단했던 비공식 프로젝트의 암호명이었다.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두 사람뿐이었다. 강소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최태석의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이지훈과 관련된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라면 그녀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다. 그녀 역시 최태석의 악행에 대한 증거들을 몰래 수집하고 있었지만 거대한 조직 앞에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고심 끝에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특정 날짜와 시간 그리고 사람이 붐비는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 앞을 접선 장소로 정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에 보안 요원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다. 약속된 날 진우는 후드 티셔츠를 깊게 눌러쓰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민주는 조금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며 동생을 엄호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동상 앞으로 다가왔다. 강소희였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강소희 팀장님. 그의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그를 경계했다. 누구시죠?
진우는 후드를 살짝 벗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저는 이지훈의 아들 이진우입니다. 강소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사진으로만 보았던 이지훈의 어린 아들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경계를 완전히 풀지는 않았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진우는 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을 꺼내 보여주었다. 만년필에는 LJ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이지훈이 항상 아끼던 물건이었다. 강소희는 그제야 굳은 표정을 풀었다. 그들은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주는 계속해서 외부에서 그들을 경호했다. 강소희는 두 형제가 겪은 일들을 듣고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역시 부회장님의 실종은 사고가 아니었어. 최태석이 꾸민 짓이야.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최태석은 이지훈의 기술과 비전을 질투했고 회사를 자신의 사적인 왕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이사회의 다른 임원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이지훈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회사에서 몰아냈다. 그리고 그의 존재를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린 것이었다. 최근 최태석이 아버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강소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버님이 실종 직전까지 진행하시던 비밀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코드명 프로메테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프로메테스는 완성만 된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인류 전체를 통제하는 끔찍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최태석은 프로메테스를 독차지하고 싶어 했지만 오직 이지훈만이 그 핵심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를 납치해 어딘가에 감금하고 강제로 연구를 계속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강소희의 추측이었다. 두 형제는 마침내 아버지의 실종에 얽힌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다. 강소희는 자신이 몰래 복사해둔 퀀텀 리프 빌딩의 전체 보안 설계도와 내부 네트워크 구조도를 담은 USB를 진우에게 건넸다. 이걸로 두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저도 안에서 최태석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도울게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강력한 내부 조력자를 얻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강소희의 도움으로 새로운 은신처를 마련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였지만 외부의 감시를 피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그들은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앞에는 퀀텀 리프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세한 설계도가 놓여 있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마침내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버려진 창고는 두 형제의 새로운 요새가 되었다. 강소희의 도움으로 얻은 이곳은 낡고 허름했지만 최태석의 감시망이 미치지 않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그들은 창고 안에 새로운 작전본부를 구축했다. 이전의 옥탑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체계적인 공간이었다. 민주는 창고 주변에 여러 개의 감시 카메라와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해 외부의 위협에 대비했다. 창고의 중심에는 진우의 새로운 작업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는 강소희가 구해준 고성은 컴퓨터 부품들로 자신만의 슈퍼컴퓨터를 조립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창고 벽을 가득 채웠고 그 위에는 퀀텀 리프 빌딩의 보안 설계도와 강소희가 넘겨준 프로메테스 관련 데이터들이 복잡하게 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방역을 준비하는 군대였다. 진우의 모든 신경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파편화된 데이터에 집중되었다. 강소희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자료였지만 대부분은 강력약한 암호로 봉인되어 있거나 의도적으로 손상된 상태였다. 진우는 강소희와 구축한 비밀 통신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데이터의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강소희의 설명과 진우의 분석이 결합되면서 프로메테스의 무서운 실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히 뛰어난 인공지능이 아니었다.
전 세계의 금융통신 미디어, 심지어 개인의 소셜미디어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흡수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심지어 사회 현상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학습형 네트워크였다. 아버지는 이 기술로 질병을 예측하고 자연재해를 막으며 인류의 발전을 돕고 싶어 하셨어요. 강소희가 보안 메시지를 통해 전해왔다. 하지만 최태석은 달라요. 그는 이 기술을 독점하여 시장을 지배하고 정적을 제거하며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선한 의도가 최태석의 손에서 인류를 감시하는 최악의 무기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들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시스템의 핵심적인 알고리즘 몇 개가 완성되지 않아 계속해서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 오류 로그의 끝에는 항상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바로 프로젝트의 창조주 이지훈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태석이 아버지를 납치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열쇠를 아버지에게서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단순히 감금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류를 위협할 괴물을 완성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었다. 진우가 디지털 세계에서 프로메테우스의 실체를 파헤치는 동안 민주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방역의 칼을 갈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퀀텀 리프 빌딩의 상세한 보안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건물의 모든 구조와 시스템을 자신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켰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설계도의 약점을 찾아냈다. 수백 개의 CCTV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미세한 사각지대 보안 요원들의 교대 시간에 생기는 짧은 공백, 그리고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연결되는 낡은 환기구의 경로. 그는 이 모든 정보를 조합하여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침투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강소희가 보내온 추가 정보에 따르면 아버지가 감금된 장소는 R&D 부서에 지하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제로레빌 가능성이 높았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비밀 연구실로 오직 최태석과 그의 극소수 신복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제로랩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특정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뿐이었다. 민준의 계획은 대담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수직 환기구를 통해 최하층까지 내려가 제로랩에 침투할 생각이었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수직 통로를 오직 로프 하나에 의지해 내려가야 하는 목숨을 건 계획이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우가 실시간으로 건물의 전력 및 통신 시스템을 제어하여 그의 움직임을 뒷받침해 줘야 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작전본부의 중앙에 마주 앉았다. 진우는 프로메테우스의 위험성과 최태석의 야망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는 자신이 구상한 제로랩 침투 계획을 펼쳐 보였다. 창고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이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패했을 때의 대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최태석이 아버지를 계속 압박한다면 프로메테우스가 완성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 전에 아버지를 구출하고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파괴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마친 상태였다. 진우는 형의 눈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와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길을 열면 내가 뒤에서 모든 문을 열어줄게. CCTV 잠금 장치 엘리베이터까지. 내가 형의 눈과 귀가 될 거야.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강소희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민준의 대담한 계획에 경악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내부에서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약속했다.
작전 당일 비상 상황을 가장하여 특정 구역의 보안 인력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일으켜 진우의 해킹을 돕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퀀텀 리프의 심장부인 제로랩에 침투하여 아버지를 구출하고 인류를 위협할 괴물 프로메테스의 숨통을 끊는 것.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세상의 미래를 건 싸움이었다. 창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형제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태석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고용한 전문가들조차 쥐새끼 2마리의 흔적을 다시 찾아내지 못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성가신 소동은 끝났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최태석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위험만큼 신경 쓰이는 것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였다. 그의 발 아래 무릎 꿇어야 할 이지우는 지하의 비밀 연구실에서 여전히 꼿꼿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결과를 재촉했고 비밀리에 협력하던 정부기관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완벽했던 그의 제국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날 최태석은 직접 제로랩으로 향했다. 차가운 금속벽으로 둘러싸인 연구실은 병원처럼 소독약 냄새가 났다. 방 중앙에는 수많은 근기계에 둘러싸인 채 차오추이 한 모습의 이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수염도 깎지 못해 덥수룩했고 연구원 가운은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은 채 최태석을 쏘아보고 있었다. 최태석은 역겨움을 참으며 거짓 미소를 지었다. 선배님, 아직도 고집을 부리시는군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위대한 기술을 어서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괴물이야. 나는 내 손으로 인류를 위협할 재앙을 만들 생각은 없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과도 같았다. 최태석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경호원에게 손짓했고 경호원은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낡은 창고를 급습하는 경찰 특공대의 영상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두 젊은이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진우와 민준이었다. 물론 그것은 최태석이 돈으로 만든 정교한 가짜 영상이었다. 이지훈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내 아들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소리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쇠약해진 몸은 그를 따라주지 못했다. 최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선택은 선배님의 몫입니다.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아들들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아이들이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것을 지켜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지훈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꺾어버리는 잔인한 협박이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최태석은 승리를 확신하며 연구실을 나섰다. 그는 이지훈이 곧 협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만든 감옥의 벽 너머에서 자신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소희는 최태석의 움직임과 제로랩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이지훈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형제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독사가 먹이를 삼키려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두 형제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 그들은 계획을 실행해야만 했다. 버려진 창고의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당겨졌다. 작전 개시를 앞두고 두 형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준비에 몰두했다. 진우는 수십 개의 모니터에 둘러싸여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키보드 위를 현란하게 오갔다.
그는 퀀텀 리프의 보안 시스템 전체를 단 몇 분간 마비시킬 마스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다. 그가 고스트라고 명명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고 치명적인 디지털 무기였다. 작전이 시작되면 고스트는 건물의 중앙 서버에 침투하여 수백 개의 CCTV 영상을 과거의 기록으로 대체하고 모든 출입 통제 시스템의 잠금을 해제하며 민준의 침투 경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 가짜 비상 경보를 울릴 터였다. 단 하나의 코드라도 엇나가면 민준은 적진 한가운데서 고립될 것이다. 진우의 어깨에 형의 목숨이 걸려 있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우며 수만 줄의 코드를 수십 번이고 검토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턱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지만 그의 집중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같은 시간 창고의 다른 한쪽에서는 민준이 자신의 몸과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소음을 흡수하는 특수 전투복을 입고 관절과 근육을 풀며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침투에 필요한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벽을 타기 위한 그래플링건 어둠 속에서 시야를 확보해줄 야간 투시경, 그리고 경비들을 제압할 비살상용 전기 충격기까지. 그는 머릿속으로 침투 경로를 수백 번이고 반복해서 시뮬레이션했다. 환기구의 크기, 경비들의 순찰 동선, 각 층의 구조까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단순히 아버지를 구출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진우가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그리고 모두가 안전하게 탈출할 때까지 적들의 심장부에서 버텨야 했다. 작전 시작 몇 시간을 앞두고 두 형제는 잠시 숨을 골랐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 무서워. 민주는 장비를 점검하던 손을 멈추고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너와 함께니까. 그들의 대화는 그것이 전부였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들은 굳은 신뢰와 결의를 확인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가 잠들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민주는 모든 장비를 착용한 채 창고 문 앞에 섰다. 그의 모습은 어둠 속에 녹아든 한 마리의 흑표범 같았다. 그는 귀에 꽂은 소형 통신기를 가볍게 두드렸다. 준비됐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창고에서 진우는 헤드셋을 쓰고 응답했다. 나도 준비됐어. 10분 후에 고스트를 실행한다. 강소희 팀장님이 내부에서 교란을 시작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창고를 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목표는 퀀텀 리프타워였다. 도시의 불빛을 받아 거대하게 빛나는 강철의 성. 하지만 오늘 밤 그 난공불락의 요새는 두 젊은 천재의 대담한 도박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민주는 건물의 가장 취약한 지점, 옥상의 황이 시스템을 향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시간, 진우의 모니터에 강소희가 보낸 신호가 떴다. 준비 완료. 진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엔터키 위에 올렸다. 그의 뇌리에는 아버지의 얼굴과 형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 고스트 실행. 엔터키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수만 줄의 코드가 빛의 속도로 퀀텀 리프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위험한 도박은 시작되었다. 진우가 엔터키를 누른 순간 거대한 퀀텀 리프 타워의 신경망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창고의 모니터 위로 고스트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침투하는 과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녹색의 성공 메시지들이 화면을 빠르게 채워나갔다. 방화벽 무력화, CCTV 영상 루프, 성공 출입 통제 시스템 장악.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퀀텀 리프의 중앙보안 통제실은 혼란에 휩싸였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일순간 깜빡이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와 같은 화면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건물의 엉뚱한 구역들에서 화재 경보와 침입 경보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보안 요원들은 가짜 경보에 속아 우왕좌왕하며 엉뚱한 곳으로 달려나갔다. 형, 길이 열렸어. 지금부터 정확히 30분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꽂혔다. 그 신호와 함께 민준은 옥상 환기구 덮개를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거대한 수직 환기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과도 같았다. 그는 그래플링건의 로프에 의지해 소리 없이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한 마리의 거미처럼 조용하고 민첩했다. 차가운 금속 벽과 거대한 환풍기 날개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여정이었다. 그의 유일한 길잡이는 진우의 목소리뿐이었다. 15m 아래 우측 환기구로 진입. 레이저 센서가 있어. 5초간 무력화할게. 지금 민주는 진우의 지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그들의 작전에는 또 한 명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었다. R&D 부서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강소희였다. 박 팀장의 직속 경호팀 일부가 지하 3층으로 이동 중이야. 아마 자네가 만든 가짜 경보 때문인 것 같아. 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조심해야 해. 그녀의 정보는 민준이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민준은 마침내 목표 지점인 지하 2층의 환기구에 도착했다. 그는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내려섰다. R&D 부서의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하지만 민준은 공기 중에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진우가 만든 소동에도 불구하고 핵심 구역을 지키는 정예 병력은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다. 그가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림자 속에서 2명의 경호원이 나타났다. 그들은 박철민의 정예팀이었다. 지난번 옥탑방에서 마주쳤던 자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일반 경호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몸을 낮춰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한 명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다. 컥소리와 함께 경호원이 쓰러졌다. 나머지 한 명이 전기 충격봉을 휘둘렀다. 민주는 몸을 비틀어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상대의 팔을 꺾어 충격봉을 빼앗았다. 그는 빼앗은 무기를 사용하는 대신 상대의 목덜미를 가격해 단숨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그는 비살상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다. 형, 괜찮아.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갔어. 진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문제없어. 계속 진행한다. 남은 시간은 22분. 그는 쓰러진 경호원들을 복도 구석으로 끌어다 숨기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지인 제로랩은 2층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복도를 따라가자 거대한 서버실이 나타났다. 수만 개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와 소음이 그를 맞았다. 서버실을 통과해야 해. 그 끝에 제로랩으로 가는 비밀 통로가 있어. 진우의 안내에 따라 민주는 미로 같은 서버렉 사이를 헤쳐나갔다. 바로 그때 서버실의 다른 쪽 문이 열리며 3명의 경호원이 추가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민주는 즉시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그는 서버렉 위로 기어 올라가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경호원들은 흩어져서 수색을 시작했다. 민주는 가장 가까이 다가온 경호원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뛰어내려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나머지 2명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민주는 빈 서버 렉 하나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거대한 렉이 도미노처럼 연달아 쓰러지며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냈다. 경호원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민주는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는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분해해버렸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무술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12분 남았어.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진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서버실에서의 싸움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경호원을 제압하고 서버실 반대편의 문으로 달려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진우야 문, 그가 외치자 잠시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문을 열자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좁고 긴 서비스 통로였다. 그리고 그 끝에 다른 문들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표시도 없는 두꺼운 강철문이 있었다. 제로랩의 입구였다. 민주는 문으로 달려갔지만 그것은 진우의 해킹으로도 열리지 않는 물리적인 특수 잠금 장치로 봉인되어 있었다. 이건 독립된 시스템이야. 중앙 서버에서 제어할 수가 없어. 진우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은 시간은 단 5분. 민주는 가방에서 소형 플라스마 절단기를 꺼내 들었다. 최후의 수단이었다. 치익 하는 소음과 함께 절단기가 문을 녹이기 시작했다. 시간은 미친 듯이 흘러가고 있었다. 형 서둘러 고스트 프로그램이 붕괴하고 있어. 1분 안에 건물의 모든 시스템이 복구되고 전 구역에 비상 록다운이 걸릴 거야. 진우는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시스템의 방역을 막아내느라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마침내 절단기가 두꺼운 강철문에 사람 하나가 겨우 통과할 만한 구멍을 냈을 때였다. 민주는 뜨거운 구멍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의 전투복 일부가 녹아내리며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가 마침내 제로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귓가에서 진우의 마지막 외침이 들려왔다. 시스템 복구형, 이제 나도 도울 수 없어. 윙 하는 굉음과 함께 건물 전체에 비상 알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복도의 모든 문이 닫히고 붉은 경고등이 사방을 비추었다. 30분의 시간은 끝났다. 민주는 이제 적진의 심장부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는 해냈다. 무겁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두꺼운 강철 문 안쪽의 풍경은 민준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심장부와도 같은 거대한 원형 연구실이었다. 방 중앙의 허공에는 푸른 빛의 홀로그램 데이터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 이지훈이 쇠약한 모습으로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살아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민준의 심장은 뜨거워졌다. 아버지, 민준이 다급하게 외치며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연구실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지면서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 숨겨져 있던 벽면 패널이 열리며 박철민 팀장이 이끄는 중무장한 정계 경호팀이 나타나 그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그리고 연구실 한쪽에 거대한 스크린에 와인잔을 든 최태석의 모습이 나타났다. 환영하네. 이지훈의 자랑스러운 아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어. 최태석은 마치 연극을 관람하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네의 그 하찮은 재주를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기대 이상이더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연극은 여기까지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최태석은 그들의 침투를 예상하고 마지막 무대에서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창고에서 진우는 생애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퀀텀 리프의 시스템이 복구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갑자기 정체불명의 외부 세력이 그의 방화벽을 뚫고 맹렬한 역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최태석이 고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용병 해커들이었다. 진우는 이제 형을 돕는 것을 넘어 자신의 디지털 요새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전을 펼쳐야 했다. 제로랩의 대치는 길어졌다. 최태석은 스크린 너머에서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네 아버지는 프로메테스를 완성하게 될 거고 너는 불법 침입과 기밀 유출 혐의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되겠지. 아, 네.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는 이지훈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선배님, 이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죠. 민주는 포위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눈은 빠르게 연구실 내부를 훑으며 탈출로나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탐색했다. 하지만 사방은 막혀 있었고 적들의 총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를 겨누고 있었다. 그때 아들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이지훈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의 눈에 다시금 꺼져가던 불꽃이 타올랐다. 민주나 이지훈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연구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프로메테스에는 내가 심어놓은 최후의 프로토콜이 있다. 코드명 판도라, 만약 세상이 이 괴물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면 상자를 열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퍼뜨리도록 설계해두었지. 최태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헛소리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지훈은 아들을 향해 계속해서 외쳤다. 최태석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모든 비리, 자료와 불법 거래 내역을 회사 중앙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 판도라가 열리면 프로메테스는 그 모든 데이터를 암호 해제해서 전 세계에 송출할 거다. 했을 때 이것이 이지훈이 준비한 최후의 카드였다. 자신이 만든 위대한 기술이 악용될 것을 대비해 그것을 자폭시켜 적과 함께 공멸하게 만드는 비상 탈출 장치. 그는 민준을 보며 마지막 단서를 외쳤다. 상자를 여는 열쇠는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이다 진우에게 전해. 그 순간 민준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임무는 더 이상 탈출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메시지를 동생에게 전달하고 그가 임무를 완수할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거대한 실험 장비를 발로 차 경호원들을 향해 넘어뜨렸다. 지금이야 그가 외치며 경호원들에게 돌진했다. 연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주는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신들린 듯 움직이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아버지에게 향하는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귀에 꽂힌 통신기를 향해 절규하듯 외쳤다. 진우야 들려 판도라 열쇠는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이야. 창고에서 진우는 용병 해커들의 파상 공세에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그의 방화벽은 부서졌고 적들은 그의 시스템 내부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다.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형의 목소리가 찢어지는 듯한 잡음과 함께 들려왔다. 판도라, 모든 것이 시작된 날, 진우의 뇌리가 번개처럼 스쳤다. 모든 것이 시작된 날, 아버지가 퀀텀 리프를 창립한 날짜였다. 그는 용병 해커들의 공격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감수하고 남은 모든 시스템 자원을 끌어모아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 그의 목표는 퀀텀 리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판도라 프로토콜의 실행 터미널이었다. 찾았다. 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마지막 춤을 추었다. 그는 창립기념일 날짜를 입력하고 떨리는 손으로 엔터키를 눌렀다. 그가 키를 누르는 순간 그의 모든 시스템은 적들의 공격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창고의 모든 모니터가 암전되었다. 하지만 그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 바로 그 순간 전 세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주요 언론사, 각국 정부기관, 증권가의 모든 스크린에 퀀텀 리프의 로고와 함께 판도라 프로토콜 가동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리고 뒤이어 최태석의 모든 비리가 담긴 내부 기밀 문서와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이지훈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협박하는 영상까지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세상에 폭로되기 시작했다. 제로랩의 최태석은 자신의 스크린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저놈들을 당장 죽여 이성을 잃은 그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지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연구실의 비상전력 차단 시스템을 가동했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연구실의 모든 장비가 폭발하며 자욱한 연기를 뿜어냈다. 혼란이 극에 달한 틈을 타 민주는 쇠약해진 아버지를 부축하고 경호원들의 포위망을 뚫었다. 그가 아버지를 데리고 제로랩의 문을 나섰을 때 건물 밖에서 수많은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제로랩의 문턱을 넘는 순간 혼돈 속에서 질서가 찾아왔다. 맹렬하게 울리던 비상경보는 외부에서 진입한 특수검찰 수사팀의 확성기 소리에 묻혔다. 방탄복과 헬멧으로 무장한 수사관들이 복도를 장악했고 총구를 내린 채 저항을 포기한 퀀텀 리프의 전개 경호원들이 차례차례 수갑을 찼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신이 가득했다. 민주는 쇠약해진 아버지를 부축하며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다. 판도라 프로토콜이 폭로한 영상 덕분에 그들은 침입자가 아니라 사건의 핵심 피해자이자 증인이었다. 한 수사관이 다가와 그들에게 담요를 씌워주며 말했다. 괜찮으십니까, 이지훈 대표님? 모든 상황은 끝났습니다.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10수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최태석은 자신의 구름 위 궁전 CEO 집무실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반항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추락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뉴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듯했다. 오만했던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지우는 아들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며칠 만에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고 있었다. 진우는 형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세 식구가 병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안도감,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퀀텀 리프 사태는 전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최태석과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세상은 판도라의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에 경악했고 동시에 모든 것을 바로잡은 이름 없는 두 형제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그들의 사진과 신상이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그들은 인터뷰를 거절하고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최태석과 그의 일당은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이지우는 건강을 회복하고 주주들의 만장일치 추대로 퀀텀 리프의 CEO로 공식 복귀했다. 그의 복귀 연설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그는 단상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퀀텀 리프는 기술로 인류를 통제하려 했던 과오를 깊이 반성합니다. 이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인류를 위한 따뜻한 기술을 만드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업무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처리였다. 그는 두 아들과 강소희 팀장을 포함한 핵심 임원들을 소집했다. 모두의 의견은 폐기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지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술 자체에는 죄가 없네. 그것을 사용하려 했던 인간의 욕심이 죄였을 뿐. 우리는 이 아이의 위험한 발톱을 제거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할 새로운 심장을 달아주어야 하네. 그의 결정에 따라 프로메테스의 예측 및 통제 기능은 영구적으로 파괴되었다. 대신 그 강력한 연산 능력은 신약 개발 기후 변화 대응,
기아 문제 해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에 사용되도록 재편성되었다. 프로젝트의 새로운 책임자로는 강소희 팀장이 임명되었다. 그녀는 이지훈의 비전을 이어받을 최고의 적임자였다. 세상을 구한 두 천재 형제 역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낼 수 없었다. 이지훈은 아들들에게 회사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것을 제안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들은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이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새로 창설된 기업 위험관리 및 보안전략본부의 본부장이 되었다. 그의 임무는 제2의 최태석이 나타나지 않도록 회사의 윤리적, 물리적 방어벽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것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전략적 사고는 퀀텀 리프를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진우는 인공지능 윤리 및 사이버 보안 연구소의 소장을 맡았다. 그는 프로메테스와 같은 기술이 다시는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기술이 인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책을 맡았다. 그의 천재적인 해킹 능력은 이제 세상을 파괴하는 대신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다. 1년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봄날이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그들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해안가의 작은 집을 찾았다. 집은 그들이 떠날 때와 변함이 없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 그들 자신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불안과 어둠은 없었다. 이지훈과 두 아들은 이른 새벽 추억이 담긴 해변을 나란히 걸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비추는 장엄한 일출이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나를 찾아준 것보다 너희들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것이 훨씬 더. 민주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다. 아버지가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진우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손은 어느새 단단하게 서로를 맞잡고 있었다. 폭풍우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시련이 그들의 유대를 더욱 굳건하게 했다. 태양은 완전히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하나로 이어졌다. 그들의 여정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들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터였다. 평온한 파도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